연말쯤에는 시장이 한번 다시금 살아날 때가 올 것 같고 네. 그게 저는 이제 현금 확보를 하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프리덤 경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채코치라고 합니다. 웅달님하고는 전 채널에 운영할 때부터 이제 뵀었는데요. 네. 지금은 제가 이제 편하게 제 개인 채널 만들어서 하고 있는 채코치라고 합니다. 네. 프리덤. 네, 프리덤 경제는. 프리덤 경제. 네. 아,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코치님 그러면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고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즘 그래도 증시 흐름이 네. 한두 달 전보다는 그래도 좀 호전된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돌변을 했습니다. 네. 3분기 정도 이제 막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파월의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발언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됐었고 한 2달 정도 9월을 전후로 해서 시장이 크게 무너졌다가 최근에 한 2주 만에 완전히 급선회했어요. FOMC 때 지난번 이제 바로 직전 FOMC 때 파월에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이 다시금 이제 많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살아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좀 의견이 분분한 게요. 네네. 내년 초가 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12월만 남겨놓고 있는데 네네. 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분위기, 강세장이 좀 이어질까요? 사실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올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상고하저였습니다. 네. 시장이 연초부터 다시금 이제 상승을 하고 하반기에는 시장이 좀 많이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매체들은 상저하고를 얘기했었어요. 이게 우리가 내년에 어떤 이야기를 이제 논하기 전에 먼저 주식시장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의 어떤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이익을 지금 끌고 와서 투자를 하는 게 주식인데 그러면 항상 시장은 기대와 현실이라는 두 가지의 전제가 맞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가 먼저 생기고요. 그 기대치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그게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하락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이 그거에 준하게 나왔다고 하면은 앞에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이고 현실이 만약에 기대하고 반대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기대치에 대한 움직임과 반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어떤 상고하저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전반기에 이제 피벗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러면 피벗이라는 건 뭐냐면 금리 인하가 빨리 돼서 시장이 좋아질 거야 이 기대감으로 상반기에 오히려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계속 하반기에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시장의 기대감이 현실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연초의 기대는 피벗이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빨리 나올 것이야. 근데 3분기에 들어서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는 사실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다. 금리 인하는 논한 적도 없고 오히려 긴축을 더 할 것이다. 이제 이런 현실을 만나면서 시장이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연말이 되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연말쯤에는 시장이 한번 다시금 살아날 때가 올 것 같고 네. 그게 저는 이제 현금 확보를 하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1년 사이에도 이런 현실과 어떤 기대가 상충을 하잖아요. 연으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시장이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알아야 될 게 내년에 시장이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 안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근거를 좀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내년에 시장이 좋아질 거야라는 근거는 금리가 내려가니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재의 데이터가 유지가 된 상태라는 게 또 전제가 깔립니다. 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신용 문제나 부채의 문제가 크게 터지지 않고 현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은 괜찮아진다. 이게 전제가 되면서 내년에 더 좋은 장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 인하라는 거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을 좀 확인을 해본다면 우리가 금리 정책은 후행적 정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연준이 지금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명분이 뭐냐면 시장이 안 좋아져야 금리를 내려서 그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을 하는 게 금리 인하 정책이거든요. 이게 경기 부양 정책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시장 기대가 뭐냐? 인플레가 내려왔으니까 금리를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지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주 전쯤에 파월이 연말에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하겠다. 이 얘기 한마디로 나스닥이 2주가 불타올랐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불과 한 9월 달, 10월 초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는데 갑자기 산타랠리를 가면서 시장이 살아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시장이 불타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게요.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시장은 또다시 광피에 휩싸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를 내린다는 명분은 인플레가 내려왔습니다거든요. 저는 참고로 인플레를 걱정할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오히려 걱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연준이 좀 인플레가 죽었으니까 금리를 내릴게라고 얘기를 하면 미친 듯한 시장의 광기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 인플레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코로나 때 파월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잖아요. 물가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1년 넘게 버티다가 결국은 9%대의 아주 높은 인플레를 맞닥뜨려서 1년 만에 금리를 막 몇 프로씩 올리는 급격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연준이 인정을 했잖아요. 우리의 판단 미스였다. 금리를 빨리 올렸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빨리 섣불리 언급을 해줘서 시장이 갑자기 불타올라서 인플레가 조금이라도 다시 고개가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럼 그때 금리 인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큼 정책 판단에 대한 미스가 또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이미 앞서서 한 번 했는데 여기서 또 그러면 이거는 불과 한 2, 3년 사이에 두 번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신뢰를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섣불리 할 수가 없습니다. 파월 입장에서 정확히 말하면 파월 입장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플레가 이제 내려왔으니까 금리를 내려줄 거야라는 기대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인플레가 내려온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명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파월이 얘기하는 게 실업률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실업률이 더 올라가야지. 유의미한 지표가 더 지속되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소비하고 실업률은 관성이 크게 작용합니다.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비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가격들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미래 소비를 지금 땡겨와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비라는 걸 한 달만 하고 한 달은 안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한 번 돈을 쓰기 시작하면 계속 돈을 씁니다. 그리고 한 번 돈을 쓰는 것을 잠깐 묵기 시작하면 계속 묵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은 사람을 구하고 한 달은 사람 안 구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경제가 좋으면 사람을 계속 구하다가 경제가 안 좋으면 급격하게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세 달 주기로 자꾸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라 어떤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이미 지금 3.4%에서 3.9%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실업률이 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뭐냐면 확실하게 고용이 죽은 걸 확인하고 금리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후행성 금리 정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미 죽은 상태에서 관성이 붙었는데 그때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후행성 금리 정책을 했을 때 금리 인하 시기 때 경제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선제적인 금리 정책을 해줬을 때는 시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2018년도부터 19년까지 시장이 1년 반 동안 어려웠다가 2019년도 3월쯤에 파월이 선제적 금리 인하,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어려워지니까 역풍을 대비해서 미리 금리를 내려줄게. 이런 경우는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주식시장은 빠졌지만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금리 정책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확실한 지표의 둔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금리 정책을 하는 건 후행성 금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선제적인 이 시장이 내년에 좋냐 안 좋냐를 보기 전에 금리 인하의 이 배경이 뭔지를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연준이 시장이 크게 무너지기 전에 정말 갑자기 미친 듯이 돈을 풀어줄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럼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그럴 확률은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전번에 또 실수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만약에 시장의 광기를 경계하는 금리 인하가 후행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안 좋겠네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또 높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 전번에 그런 큰 실수도 한번 있었고. 네네. 그러면은 아까 그 디플레를 더 염려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떤 의미세요? 사실 이제 저도 올 한 여름까지는 인플레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염두를 해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플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스티키하다 해서 뭐 끈적한 인플레가 계속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미국의 소비 패턴 그리고 각종 이슈들을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기 어려워요. 일단 첫 번째는 10월부터죠. 이번 달부터였네요. 촬영 기준 이번 달부터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바이든이 연장을 계속 학자금 상환 대출에 대한 연장을 해주던 것을 이번에 연장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막히고 이제 상환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미국 그 인구로 따졌을 때 그 규모에 대한 인구별로 이제 나눴을 때 한 가구당 200불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의 대출로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200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가구당.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임시 예산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안이 굉장히 크고 공화당은 예산안을 그만큼 반기지 않습니다. 재정 적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당연히 예산안 합의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일시적으로 내년 1월 달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됐지만 사실 민주당이 원했던 우크라이나 지원금과 이팔 전쟁의 지원금은 아예 제로입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되면은 내년에 예산안 합의가 정말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화당은 계속 또 예산안을 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예산안을 푸는 게 쉽지도 않고요. 네. 만약에 예산안을 그걸 풀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야 되고 그거는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만큼의 국채 수요가 요즘 없잖아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국채 금리가 튀어올라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또 튀어오르고 그럼 그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각종 금융회사들부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네. 소비가 쉽지 않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의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가 저번 달에 풀렸습니다. 이제 다 돈 갚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사를 보면 한국 자영업자들의 이 적자가 정말 커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연체율, 자동차 담보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10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기가 사실 쉽지 않다. 소비가 줄면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도 줄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게 되면 당연히 고용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물가가 더욱더 상승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경기 침체 쪽으로 네. 가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관성이거든요. 연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갑작스럽게 턴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관성을 막기가 어려워요. 이미 우리가 경제 데이터 지표상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다만 시장이 어떤 희망의 끈을 부여잡지 않고 있고 미국의 GDP가 단기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구조가 다 우리나라 기준하고 좀 다릅니다. 미국은 GDP 70%가 소비죠. 네. 우리는 90%가 수출입입니다. 우리는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고요. 미국은 제조업 지표가 솔직히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좋지도 않지만 중요하지도 않는데 소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소비의 패턴을 보면 지금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을 누가 돈을 쓰고 있냐라고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0대, 30대, 40대가 아니에요. 60대 이상이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노인 사망률이 높았던 걸 보면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노인들의 사망률이 높았고 그들이 돈을 쓰는 이유는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람의 심리가 바뀌어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20대, 30대, 40대 이 층은 돈을 아예 안 쓰고 있어요. 묻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출도 갚아야 되고 네. 소비에 과거에 저축해놨던 걸로 소비를 해놨던 것도 끝났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부분들은 소비가 늘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GDP가 늘어나는 건 뭐냐? 물론 소비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지만 지금 이 퍼스트 아메리카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각종 공장들과 이런 것들이 다
미국으로 지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GDP가 높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만 보고 미국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탄탄하다,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것도 내막을 살펴보면요. 네.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은 지금은 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가요? 저는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에도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고 올 초에는 시장이 상고하저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올 9월 달 추석 이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때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에 한 번 더 상승하는 기대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그때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전반적인 뷰는 증시가 우상향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이사이에 크게 반등할 수 있을 때는 제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뷰는 안 좋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기에는 위험하다. 오히려 지금은 최대한 2-3달 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 것들을 현금화시키는 게 전 더 필요하다. 뭐 주식시장에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때 한쪽으로 올인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안정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을 좀 분산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안정적인 걸 더 비중을 높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안정적인 걸 더 비중을 높여야 될 때가 이제 다시 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안정적이라는 거는 주식이 빵은 아니고 네. 한 몇 대 몇인 거예요? 현금하고? 저는 그래도 주식 비중은 30%, 현금은 그래도 50% 이상 70%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길면?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마 내일 PC 물가가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PC 물가가 나오는데 어제 저녁에 지난번 3분기 PC 물가가 나왔는데 이제 그 잠정치가 나왔거든요. 원래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물가가 지금 생각보다 더 낮았다는 거고 네. 오늘 저녁에 나올 PC 물가도 높게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최근 몇 개월간 인플레를 다시금 조금 끌어올렸던 게 유가였는데 유가가 이미 다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인플레를 지금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가 됐는데 이거는 PC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PC가 분명히 낮게 나올 것이고 적어도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 시장은 또다시 환호를 할 겁니다. 그러면 1일 날 파월에 연설이 있어요. 1일 날 파월에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 연설에서 파월이 공격적인 멘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FOMC 전까지의 증시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때 부드럽게 나온다 하더라도 FOMC 때 그 앞에서 2주 동안에 부드러운 멘트 하나로 시장이 좀 좋아지면 분명히 이 12월 13일 날 FOMC 때 파월은 공격적인 발언을 할 겁니다. 금리를 인상 진짜 최악은 앞에서의 너무 큰 상승을 보고 오히려 공격적인 긴축을 할 수가 한 번 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못하더라도 최소한 동결은 하고 매파적인 발언은 저는 분명히 쏟아낸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연준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FOMC 직전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나름 괜찮다가 FOMC 이후에는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시장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의 또 분위기를 보고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네.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네. 그래도 주식이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고 말하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의 좀 주도주는 어느 섹터가 될 것 같으세요? 사실 뭐 지금 이거를 확답하기는 어려운데 증권사에서는 여러 가지 섹터를 뽑고 네. 대부분이 다 반도체를 뽑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반도체도 당연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보는데 저는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주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 올 여름부터 바이오주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내년에는 메타버스라는 섹터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정확히 얘기하면 메타버스라는 단어보다는 XR 기기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반드시 성장한다고 보는 산업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려진 것보다는 안 알려진 곳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는 네. 다 한국인가요? 미국 아니고? 일단 당연히 미국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서 선택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바이오나 메타버스 이런 쪽은 지금 진짜 가격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정말 쌉니다. 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쌀 때 사는 거거든요. 아, 근데 최근 코로나 때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섹터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본질을 좀 잊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투자의 가장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팔려고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당장의 어떤 효과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빠른 기간 내에 어떤 수익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타이밍을 조금만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잘못되면 정말 크게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물렸어요. 네, 근데 과거 삼성전자도 그랬고 카카오, 네이버, 2차전지 모두가 다 단기간 동안 오래 올랐던 종목들을 미래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들어갔다가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했던 것을 이미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라는 성질이 사람의 욕심을 더 끌어올리는 곳이다 보니까 자꾸 그걸 간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식시장은 돈을 버는 게 1번이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내 돈을 잃지 않고 살아남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돈은 자연스럽게 벌게 돼 있는데 이걸 거꾸로 이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뭔가를 반짝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자예요. 이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면 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상승할 때까지 좀 더딜 수가 있어요. 남들이 막 뭐 올랐다 얘기할 때 나는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면 더 내려갈 일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안정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운이 좋으면 더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 차이밖에 없지 올라갈 밴드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지하가 또 있더라. 그거는 우리가 바닥이라는 개념을 사람마다 괜히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바닥이라는 게 전체적인 매크로 시장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주식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그 흐름도 알아야 되고 차트적인 분석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사실.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다가 물 탔다가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당연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그래요.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는 주식에다 그렇게 다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전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못하는데 주식으로 왜 부자가 될 생각을 하냐 이거죠. 본인의 평생을 쓴 직업으로도 부자가 못 됐는데 그러면 왜 주식시장에서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냐 이거죠. 그러면 노력은 안 하는데 결과는 좋은 걸 원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도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이야기는 주식시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알고 바닥을 찾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매크로도 보고 기업 분석도 했을 때 종합적으로 봐서 바닥을 판단하는 건데 그런 걸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메타버스, 엑셀 기기 이런 쪽이 보인다. 네네. 그렇죠. 이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싸다 이런 게 아니다. 그렇죠. 무조건 막연하게 싸고 뭐 차트가 고점대에 많이 내려왔다 이것만 볼 수는 없습니다.